네, 어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 오늘은 유행 규모까지 밝혔는데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에서 이 코로나가 정말 이번에 처음 유행을 하는 건지 아니라면 지금 갑자기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건 어떤 속내인지 궁금합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코인인 테라가 서로 얽혀 폭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죽음의 소용돌이, 암호화폐 시장의 리먼 사태, 이런 경고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설계가 돼 있길래 이런 비상식적 급락세가 가능한 건지 잠시 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과 외청장 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고 법무부 차관에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이동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부적절 발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김 비서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등으로 2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발 성비위 사건이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상대당의 성비위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가 18만 7천 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를 포함한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신속하게 코로나 발병과 방역 상황을 전하고 있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방역 지표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서 국제선 운항 횟수를 늘리고 해외 입국 시 방역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는 등 연일 치솟으면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장비 운전자들도 유류비 증가로 인한 수익 악화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과거 비위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어수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장, 차관급 인사 21명 임명을 단행했고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명동 국제금융센터를 찾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자, 이 김성회 비서관 혐오 발언 논란에 이어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비위 의혹이 또 불거졌군요. 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등으로 2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 총무비서관은 검찰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늘 오전 기사 내용과 경위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했습니다.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윤 총무비서관 발탁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과 조치 후 기간, 재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평검사 때부터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또 동성애자와 위안부 피해자 비하 글 등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 거취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대변인실은 오전 11시 20분쯤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거취도 정해진 바 없다고 공지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고 여론도 가감 없이 전달되고 있다면서 여론을 지켜보면서 어느 쪽으로든 결정 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사퇴나 해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건 아니고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청장, 차관급 추가 인선도 발표했죠. 네, 처장과 차관, 외청장 21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차관급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퇴임했다가 5개월 만에 다시 지명된 건데 퇴임한 인사가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경선 캠프의 기획실장에 이어 당선인 특별 보좌역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이 이름을 올렸고요. 법제청장은 이완규 변호사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에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를 맡았던 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이노공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1969년생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이노공 신임 차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한 기수 높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여성 최초로 중앙지검 4차장에 발탁돼 여성아동 범죄와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의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간 전문가 7명까지 함께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된다면서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가 곧 우리 국민의 삶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기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면서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경제 주체들의 정서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용산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사흘 만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인사청문 전국을 비롯해서 추경안 처리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등 다양한 화두도 있을 텐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 만나는 건 예우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여야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내 성비위 의혹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 등의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을 펴면서도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첫 선거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성비위 의혹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군요. 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인재 영입으로 선거운동 예열에 나섰습니다. 프로당구 선수 차유람을 특보로 영입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세와 홍보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명 의결로 드러난 성비위 의혹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우월감에 도취돼 총체적인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더욱이 피해자 사직서를 조작하면서 해고하려 했다는 것은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것이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을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네, 당내 성비위에 몸살을 앓는 민주당 첫 회의는 경기도에서 했죠. 네, 민주당은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경기도 수원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했습니다.
전임 경기지사면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고문은 지방선거에선 지방살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김동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당 지도부의 사과 입장에 공감한다고만 짧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문제는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잇따르는 당내 성비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보와 조사,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당 안팎 여론을 지켜보면서 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징계 이력 등을 언급하면서 역공을 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 없는데도 핵심 보직에 앉혔다며 몰상식한 인사 대참사에 이어 비서실 인선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이라도 하고 있지만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의 비위를 국민의힘은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도 비리 척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앞으로 국회 논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정부가 말씀하신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심사가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신속한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심사를 앞두고 기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빠뜨린 걸 지적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초과세수 53조 원으로 추경을 조달하겠다는 것을 놓고 가불 추경이라면서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 장관 2명을 빌려서 국무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언급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선 초과 세수를 문제 삼는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세수 추계를 한 것이라며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 11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른 이후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유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화물차 기사들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 서부트럭 터미널입니다. 네, 요소수 사태 때도 타격을 입었던 화물차 기사분들 이번에도 걱정이 많겠군요. 네, 이곳 터미널은 화물차 기사들이 호출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거나 쉬는 곳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곳에서 여러 화물차 기사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경유 가격이 급증하면서 기름 넣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포항을 주로 오가는 한 화물차 기사는 경유 200리터를 채우는데 이전보다 10만 원 이상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이나 세종 등 충청 쪽으로 다니던 한 기사는 최근에는 경기도로만 화물을 운송한다고 했습니다. 장거리로 가도 수익이 크게 남지 않기 때문인데 다른 기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탕 뛰면 그전에는 도시만 남았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화물이 별로 없어요. 지금 노는 사람이 허다해요. 오늘 낮 12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리터당 7원 정도 더 비쌉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경유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조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47원 줄었지만 경유는 174원만 줄어든 겁니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정상화하긴 어렵다는 게 석유업계 쪽 전망입니다. 하반기로 가면 코로나19 회복세와 휴가철이 겹치면서 경유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트럭 터미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식용유도 비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른바 식용유 대란도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창고형 매장이나 도매마트에서는 구매 개수까지 1인당 2개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식용유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결국 상인분들 타격이 상당하겠죠? 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주로 상인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식자재 도매 매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식용유의 경우 원자재 수입 물량 감소로 인해서 한 사람당 2개씩 판매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식용유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리 사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소매 물품은 아직 판매 수량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용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소비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체감 물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는 물품들을 골라봤습니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채소와 고기를 빼고 꼭 필요한 식료품들만 최소한도로 골랐고요. 이렇게 식용유 한 통에 6만 원씩 2통을 얹으면 3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뛴 데다 그리고 식용유 구매 수량도 제한되다 보니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특히 막막한 심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50만 원 정도 사면은 이렇게 일주일을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20,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우선 식용유 가격이 크게 오른 건 코로나 이후 생산과 수급 불안정으로 이미 가격 상승세가 있던 데다가 해바라기 씨유와 카날로유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 생산과 수출이 막혀 식용유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식가공품 원료인 팜유 가격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팜유 생산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국내 수급 불안으로 팜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팜유를 원료로 쓰는 과자나 라면 등 식가공품의 가격도 오름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하나로마트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밀가루나 식용유 등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품을 물가 안정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급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방금 취재기자 나가 있는 마트 현장 보신 것처럼 구매 개수를 제한할 정도로 지금 그야말로 식용유 대란입니다. 치킨은 뭘로 튀기나 자영업자분들의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사정은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식용유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앞서 터키,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의 대형마트에서도 식용유의 구매 개수를 제한한 바 있는데요. 특히 영국의 대표적인 튀김 체인점인 피쉬앤칩스가 3,000곳 넘게 문을 닫았고 영국 정부까지 나서 체인점 폐점 위기를 경고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식용유 대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3대 식용유는 카놀라유, 콩기름, 그리고 팜유입니다. 그중에 카놀라유 최대 수출국인 캐나다와 콩기름 원료, 이 대두의 주산지인 남미에서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탓에 작황이 부진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해바라기 씨유가 대안이 되곤 하죠. 근데 이 해바라기 씨유 수출 1, 2위 국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입니다. 두 나라는 현재 전쟁 중이죠. 특히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 씨유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남은 대안인 팜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28일 팜유 수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식용유 가격이 치솟자 인도네시아 팜유업자들이 팜유를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생산량 대부분을 수출하면서 국내분이 부족해졌고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서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진을 겪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식용유 가격이 오르고 구매 개수까지 제한하자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말레이시아산 팜유를 주로 사용하고 아직까지 원재료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도 완화될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주의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선되고 있는 방역 지표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여행 수요를 고려해서 해외 입국 시 검사를 간소화하고 격리 면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자, 해외 입국할 때 방역 절차가 간소화되면 이번 해외 여름 휴가는 좀 해외로 가도 부담이 많이 줄게 되겠군요. 네, 항공권 예매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중대본은 당장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로 PCR 외에 24시간 안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PCR 검사가 회당 10만 원 안팎인 만큼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PCR 검사 횟수도 2번에서 1번으로 줄고 입국 당일이 아닌 3일 안에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격리 면제 대상 확대가 반가울 텐데요. 다음 달부터 만 12세에서 17세는 2차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아 격리가 면제되고 접종 완료 보호자와 함께하는 격리가 면제되는 어린이 기준도 만 6세에서 12세로 완화됩니다. 늘어날 여행객 수요에 맞춰 6월까지 국제선 운항도 주 100편에서 230편까지 늘립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위중증 환자 관리 조치도 추가됩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요.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요양병원과 시설은 환기시설과 격리실 설치 기준을 마련해 감염 취약 환경을 개선합니다. 일상 회복이 속도를 더하는 가운데 영시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만 2,451명으로 어제보다 3,000명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347명, 사망자는 52명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어제 북한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환자 발생 소식을 알렸는데 오늘은 유행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열병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발열자가 35만 명 넘게 발생하고 이 가운데 6명이 숨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취재 기자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코로나19 환자가 0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확산세가 심상치 않군요. 네, 오늘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 비상방역사령부 방문 소식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됐다며 짧은 기간에 유혈자, 즉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이 35만여 명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16만 2,200여 명은 완치됐고 현재 격리와 치료를 받는 인원은 18만 7,8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어제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발열자가 18,000여 명이 새로 발생했다고 밝혀서 확산세가 거센 것으로 관측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제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점으로 미뤄 코로나19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됐다고 밝혀서 지난달 25일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까지 걸어 잠그면서 바이러스 차단을 필사적으로 막아왔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방역망이 뚫린 건데, 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선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했다는 건 방역 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거라며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도와 시, 군이 각자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 편의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위별로 격퇴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건 위기 상황을 하루속히 역전시키고 방역의 안정을 회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을 대외적으로도 공식 발표하면서 입장을 바꿀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저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부 방역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등 핵과 미사일 일정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유입을 확실히 차단했다. 자신들의 방역 체계를 자신해온 바 있는데, 자, 어제 오늘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전격 공개한 배경은 뭔지,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의 의도는 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19 환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오늘은 그 규모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그럼 지난 2년여 동안 정말 북한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북한을 계속 관찰할 때 코로나 의심 환자로 저희들이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류의 그 환자들은 계속 발생했거든요. 근데 북한도 얘기했어요. 의심자, 그러니까 확진자는 아니고 의심자라는 표현으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 간접적 인정.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발표는 이제 이전하고 전혀 다른 게 앞서도 뉴스에서도 보도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거의 수십만 명이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5월 12일 하루만 해도 18,000여 명이 발생했다. 이걸 인정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감염 규모까지 공개적으로 알린 이런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더 이상 이 그 확진 사실을 이렇게 과거처럼 그냥 넘어가기에는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그 사실을 알려주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단기간 내에 방역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겠다. 코로나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물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지원을 의식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 확진 사실을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체 방역 의료 역량으로 일단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계속 밝히고 있고 또 만약에 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국산 백신이랄까 뭐 치료제 각종 의료 제품을 외국으로부터 받아오면 그동안 자신이 계속 얘기해왔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힘을 믿고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외부 원조를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립할 수 없다. 그게 경제든 보건 의료든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자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 국정 운영 방향 원칙을 계속 그 제시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체 방역으로 해결하면 좋을 텐데 이게 북한 의료 체계로 감당이 가능합니까?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그동안 이 확진자 발표하기 이전만 해도 북한은 오히려 이제 자기들의 사회주의 이 보건 의료 체계가 오히려 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가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오히려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이 제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사회주의 보건 의료 체계의 우월성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제나 격리 봉쇄를 조금 더 그렇죠. 정당화한 마음대로 할 수 거죠. 있는. 그렇죠. 정당화가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게 이제 집단주의의 장점이다. 우리는 다른 서방 국가에 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일심 단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국민들이 아주 국가의 당과 국가의 어떤 방침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를 잘 억제해 왔다, 통제해 왔다.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난해까지 열었던 뭐 각종 당대회라 그럴까, 당 중앙위 전원회의, 뭐 정치국회의 이런 거 열 때마다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동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을 유지해왔다. 네. 그렇게 계속 자랑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대규모 코로나 확진 사실을 지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물론 이제 이게 뭐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파괴 효과를 저는 미칠 것으로 일단 보는데요. 예.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이런 거고요. 북한이 그동안 코백스의 백신 지원도 거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북한 그렇죠. 주민들은 백신을 맞지는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영향도 좀 있을까요?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일단 보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진실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를 이제 잘 적응해왔던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 아닙니까, 그죠? 이 선진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 의료 역량 때문에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취약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로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보건 의료 역량이 이제 취약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더 하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도 안 한 나라, 2개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는 거고. 예. 또 한 나라는 어떤? 그 에리트리아라는 저기 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약소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2개 나라가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免疫力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더 취약을 또 하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면서 그 봉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ICU라는 그 이제 집단 그 위중증 집단 치료 시설이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이제 이 ICU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중증 환자를 제대로 이제 이 케어를 못 한다. 그래서 더 이제 봉쇄 정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 ICU 센터라는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예.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북한이 발표하는 이 코로나 환자 발생 현황에 보면 네. 이제 발열자가 35만 명이고 지금도 격리 및 치료 중인 환자가 18만 7,8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위중증 환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예.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해왔던 내가 이 어려운 세계적인 이 보건 위기 속에서도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가 보장했다. 예. 그게 내 가장 큰 치적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제 사망을 한다면 예. 이것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가 그렇다면 더 문제인데 그렇죠. 백신도 안 들여오고 원조도 안 받고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건 여전히 뭐 물음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도 이제 지금부터 도전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4월 말에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 환자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나타났고 그걸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어떤 북한 체제의 어떤 그 안정성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우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지금 백신이 들어가도 제가 이제 접촉을 해본 많은 전문가들은 늦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백신을 받기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들, 예. 그리고 백신을 배분하는 그 절차들, 특히 이제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백신을 제공을 하게 되면 예. 백신을 보관하는 그 냉동 저장 시설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북한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받고 싶어도 이걸 보관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른바 이제 mRNA 백신들, 그렇죠. 이 콜드체인 그렇죠.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지원을 해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도 보면은 백신뿐이 아니라 뭐 해열제, 진통제 다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이 받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뭐 미국도 백신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뭐 계속
그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죠. 네. 우리가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한때는 이제 저희들도 백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잔여 백신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원할 의지는 있었지만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잔여 백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이 수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밝혔던 대남 정책 기조 원칙 이런 게 있죠. 예.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한국도 계속 자신들을 향해서 한미군사 훈련 등 적대시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좀 자신들을 오히려 좀 무시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이제 백신을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의사는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좋은 백신, 네. 그죠? 뭐 중국이나 러시아산 백신이 아니고 가능한 미국의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좋은 백신을 받기를 원했죠. 네. 원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수용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 한 2년 동안 밝혀왔던 대미 네. 정책, 대남 정책, 강경 정책 기조가 있는데 예.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미국산 백신을 받고 또 우리 남쪽으로부터 잔여 백신을 받는다는 것은 네.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중요한 이 당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제시해 왔던 중요한 이 예. 대외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신이 말이 아니죠.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이제 미국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지금 와갖고 미국산 백신을 받아들인다? 그거는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통제 스타일도 예. 안 맞고 네. 또 그러면 위상을 크게 또 오히려 더 흔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북한이 통제가 가능한 이런 어떤 집단주의의 방역에서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북한 경제가 거의 뭐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적인 장마당 경제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이거 어렵게 되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 더 어려워질 거고요. 이런 불만이 더 쌓이지 않을까요?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또 주목하는 중요한 관찰 포인트인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 것이 이제 북한이 이게 대규모 확진 사실을 인정을 하고 봉쇄 조치에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 봉쇄가 아니에요. 네. 가능하면 이제 봉쇄하고 격리를 하는데 경제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일단 밝히고 있어요. 근데 확진이 이게 대규모로 되면 이게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없죠. 북한 주민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이미 이제 2년 전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그때부터 위축이 되었고, 근데 이제 이번 봉쇄 조치로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뭐 투자, 소비 이런 게 다 이제 위축이 되면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북한은 장마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동성이 보장이 돼야 이 최소한의 어떤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 지금 더 제가 볼 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북한이 모내기철입니다. 북한의 지금 농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북한이 더 고립된 상황에서 먹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네. 지금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다 동원돼야 됩니다. 뭐 그런데 지금 당 간부부터 예. 해서 뭐 군인들 전부 동원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 확진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 농사를 잘 예. 지을 수 있을까? 만약에 원래 농사를 제대로 못 짓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 먹는 문제 해결이 이제 어려워지면 진짜 예. 어려울 수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이번 여름에 또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뭐 태풍이라든지 네. 또 지금도 가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이상기후가 지금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까지 겹치면 예. 정말 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군요. 자, 미사일 얘기 잠시만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사흘 만에 북한이 어제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발사체 3발을 쐈는데 이거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하는 어떤 실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윤석열 정부 출범을 겨냥해서 발사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 해석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국방 발전 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전략 전술 무기 체계 개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체계 개발에 따르면 어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이 전략 전술 무기를 계속 지금 시험 발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왜 계속 지금 공개를 하지 않느냐. 네. 저도 여전히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북한의 기존 논리가 뭔가 하면 우리의 무기 개발은 자위적 억제력을 위한 무기 개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도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이런 무기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당신네들이 우리를 무력으로 침공할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과시성 어떤 무기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이런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예. 뭔가 하면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논의했던 우리도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른바 이제 핵 교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자위적 억제력 중심에서 우리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면서 굳이 매번 실험 발사할 때마다 그 목적이 뭐고 또 발사한 그 무기의 재원이 예. 뭐고 이런 걸 굳이 투명하게 이제 밝힐 필요가 있느냐.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과거에는 계속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예.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 계속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당장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핵실험 준비는 완료됐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정확한 예측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만 지금 남았다, 시기 선점은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지금 저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 주목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이 계속 이렇게 빠르게 지금 전개가 되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제 확진자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오미크론의 특성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 그 빠른 그런 전파 속도를 감안한다면 북한 사회가 굉장히 아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한다? 그 핵실험 사실을 주민들한테 공개한다? 그거는 김정은의 스타일, 통치 스타일을 봐서는 예. 저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 주민들의 그 생활,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더 예. 강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경제 건설, 국방 연설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은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 확산 속도라는 게 예측을 불허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민심이 저는 분명히 동요될 수 있고 네.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핵실험을 한다? 핵실험은 그러니까 핵을 실험해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달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동의하기 이렇게 보시는 힘들거든요. 거고. 북한 주민들은 예.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지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백신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자,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 이물주 교수님. 우리 정부는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백신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남북 관계에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아주 시적절하게 제안을 일단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백신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은 우리는 갖춰져 있고 북한이 이제 수용하는 것만 문제라고 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이거는 상당히 진정성이 담긴 저는 제안이라고 보고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겁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예. 이제 이번 과거처럼 무조건 뭐 비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수위겠죠. 그죠? 예. 북한의 여기에 대한 그 반응 수위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당장 수용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지금 생명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비공개 접촉이라든지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우리 정부에 좀 더 강력한 우리 대통령의 더 강력한 진정성을 전달해서 예. 북한 정부가 적어도 대화 또는 접촉의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게 이번 위기를 또 기회로 전환하는 정말 중요한 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수용 여부 또 발언을 했을 때 발언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먼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인이 만든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폭락하면서 발행 기업이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했습니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도 한때 25,00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발행하는 테라폼 랩스가 두 코인이 거래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중단한 뒤 다시 재가동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라폼 랩스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에 시스템 가동을 중단해 거래를 일시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테라폼 랩스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15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가상화폐 거래를 정지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중단이 해결책의 하나로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루나는 현재 99% 폭락한 1센트대로 추락했습니다. 또 1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테라는 39센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가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인 한 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테라 시세가 최근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매 코인인 루나가 급락하고 다시 두 코인의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이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빠뜨린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채널 CNBC는 루나의 폭락이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테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보유 중인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량 처분할 경우 비트코인 시세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25,000달러대로 추락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온 엘살바도르 정부의 평가 손실이 약 4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추정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지난달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 10위권에 들기도 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그리고 또 180억 달러의 시총에 달했던 테라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실질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을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언론 보도 보면 100억이 3억 됐다, 하루아침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커서 그렇지 주식으로 따지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이 300원짜리가 된 건데 맞습니다. 어떤 코인인 건지 두 코인의 특성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가상화폐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의 장단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주식은 아무리 많이 빠져도 30% 하루에 예. 상한가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상 빠지게 되면 시장 과열을 시키는 장치가 차례대로 작동이 됩니다. 예.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예. 잠시 과열을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이 들여다봐요. 혹시나 이거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투기성 작전 세력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감독합니다. 예. 근데 자산 시장은 감독관이 없어요. 그 위험성이 항상 경고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100억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제로. 예.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코인 시장에 나타나서 외신들은 예. 코인판 리만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루나하고 테라가 뭐냐? 애플 엔지니어 출신의 권도형, 예. 1991년생이에요. 예. 우리나라 이제 권도형 씨가 설립했습니다. 테라폼 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예요. 근데 앞서 제가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야, 변동성이 너무 커. 어제 이 천당을 경험했다면 오늘 지옥 경험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예. 이분은 교묘하게 이러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지? 바로 테라라는 이 가상화폐 가격을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이 코인은 테라에 투자하시면 언제든지 항상 늘 1달러 가치만큼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 안정된 코인이다. 예.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불안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달러와 연동돼서 1달러로 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답보하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는 현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자매 코인을 발행했어요. 예. 이게 바로 루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라가 1달러보다도 밑돌면 자매 루나의 발행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테라의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테라가 너무 과열됐어요. 예. 그러면 루나 발행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늘 균형을 유지해 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줄인 획기적인 아이디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세계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한 시가총액이 한 24억 정도 되거든요. 예.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12억 기업인 이 포스코 정도의 이제 덩치가 예. 이틀 사이에 2개가 사라진 셈이에요. 왜 이틀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쪼그라든 걸까요?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예. 내가 주식을 던지든 가상화폐를 던지면 누군가 이걸 받아줄 거야. 그런데 화랑장세에서는 그게 잘 연동이 됐어요. 예. 테라가 뭐 0.9로 내려가더라도 조만간 1달러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어 왔는데 문제는 최근에 미국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니까 예.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달러만 초강세예요. 달러만 초강세. 준기축 통화라고 하는 유로화, 파운드와 엔화까지 모두 약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급속하게 돈이 빨리다 보니까 거의 가상화폐 시장은 거의 투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알고리즘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테라가 1달러 밑돌다가 좀 있으면 자동으로 1달러 순회되겠지 했는데 아니야. 1달러였는데 0.7센트, 70센트. 아니야. 30센트.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야. 그동안은 테라의 수익률 좀 떨어지면 연 20% 이자까지 준다고 해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이건 지금 알고리즘이 작동되고 있지 않잖아. 예. 이러다 보니까 테라도 투매 나타나고 있고 루나도 투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루나는 1센트, 예. 119달러까지 갔던 게 1센트였고요. 예. 그리고 이 테라는 1달러 연동된다고 했는데 지금 39센트까지 떨어졌어요. 뭐 너무나도 쪼그라들어서 어떻게 뭐 참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지금 이 테라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가동 중단되기도 했었고 또 다시 11시 13분에 재개됐다가 다시 또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과 믿음이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쯤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신뢰가 회복되기보다는 예. 이 테라와 루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재무부, 미 중앙은행까지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코인 때문에. 예. 자, 왜냐? 아니 왜 안전자산인 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앞서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을 한 대 중단했다 하고 나서 거래는 재개가 됐지만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이 테라의 발행사인 이제 테라폼 랩스가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 15억 달러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예. 이런 얘기가 도는데 여의치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불신이 지금 팽배해지다 보니까 투자 가치 떨어졌죠. 이미 신뢰는 반항에 떨어졌고 알고리즘은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을 수십억 달러 가량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또 비트코인까지 처분하는 게 아니야? 이러니 지금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주의 대장주거든요. 예. 대장주인데 지금 3만 달러를 밑돌고 있는데 예.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6만 9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800만 원 찍었는데 지금 4천만 원 밑돌고 있어요. 반토막 났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앞서 권도영 대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테라의 개발자죠. 한국판 머스크라고 또 불릴 정도였는데 뭐 이렇게 가상화폐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신원 불상자가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이 신현동 대표는 권도영 대표는 지금 애플 엔지니어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은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지만 지금 한국인 대표가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한국 코인
K코인 내지는 김치코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그 소셜 커머스 팀원의 창업자인 이제 신현성 씨하고 동업해서 이 테라폼 랩스를 세우고 발행한 이제 가상화폐인데, 그래서 한때는 가상화폐 시대에 이제 가장 선두주자하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인데 예. 그 세 번째 정도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유망한 코인으로 이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계 이제 일론 머스크다라는 네.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이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연방준비제도이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죠. 예. 재무장관이 상원위원회에서 지금 보니까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많다. 이 문제로 인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 한국산 코인으로 인해서 미국인들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하거든요. 예. 이 때문에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신뢰가 바닥에 좀 떨어졌다. 이게 폭탄 던지기 아니었느냐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코인 시장 후폭풍은 말할 것도 없이 미 재무부도 주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세계 증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예. 이제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인한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 시장마저 지금 예. 투자처가 하나가 사라진 셈이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뭐냐? 그동안 미국이 이제 거의 뭐 리만 사태 이후 5조 달러,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 4조 달러, 거의 9조 달러 가까운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다시 자산 시장의 버블을 만들었고 이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유동성을 긴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미국의 물가 수준이 미국이 공격적으로 빅스텝을 연달아 3번 할 만큼 심각한가,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을 했는데,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8.3% 올랐거든요. 네. 물론 이제 3월에 비해서는 0.2% 떨어졌지만 예상치를 웃도니까 미국은 일부에서는 이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한꺼번에 3단계 금리 올리는 것까지 고려하자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금융시장도 된설을 맡고 있고 자산시장의 대표 주자인 이제 코인 시장 역시 지금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인데 국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 뭐 정부가 어제 2차 추경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2차 추경 발표하면서 올해 세수 추계 올해 53조 원, 53조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이런 계획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수 추계 오류가 2년 연속 발생을 했고 상당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 보십니까? 우리 양치기 소년이 예? 2번 거짓말하고 3번째 거짓말하면 와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안 도와주잖아요. 예? 지난해 이미 세수 2번 틀렸어요. 예. 61조 세수 추계도 엉터리였다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기재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올해 세입 340조라고 하더니 갑자기 53조가 더 거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2년 연속 110조 원 넘는 세수가 틀렸습니다. 예. 전체 세수의 15% 이상 틀리면 이거는 이게 기재부가 전문가 맞아? 혹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맞아요. 이분들 똑똑합니다. 제가 직접 출입을 해보니까 똑똑해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일단 이 정부의 이 설명은 이거예요. 물가 상승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 소비가 너무 많이 늘었다. 예. 그러면서 근로자의 명목임금도 올랐고 지난해 4% 성장하면서 법인세가 너무 많이 늘어서 석 달 동안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22조 원 더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 추세를 감안하게 되면 올해 전체 세수는 53조 원 이상 더 거치니까 그나마 잘 되지 않았느냐, 국가빚 내지 않고 추경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아니 지금까지 돈 쓰자 그러면 돈 없다며. 예비비 기금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철벽방어를 하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이 국채 발행 없이 이제 추경이 가능할 만큼 여윳돈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경으로 돈이 풀리고 경기 하강 위험이 줄어들고 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환율 1290원 찍었거든요. 예. 1300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사태에 있었던 2008년 이후 처음이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가 지금 달러가 2배로 잘 팔리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3배 올라가지고 무역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예요. 이것도 예. 처음이에요. 14년 만에. 예.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 환율, 또 이제 이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2008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미 앞으로 6월, 7월 이제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26일 한국은행 금통이 있어요. 금통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미국처럼 빅스텝 0.5% 인상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소비가 위축이 돼요. 예. 기업들은 투자 안 합니다. 일자리 안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 출범만 하고 있는 새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0.25% 한 단계 인상이에요. 그러면 예. 바로 미국이 6월과 7월에 금리를 2번 0.5%씩 올리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감안해서 지금 미국의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연중 최저 수준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예, 참 점점 더 조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앞두고 날씨 궁금하시죠? YTN 중계차가 오늘은 개방 나흘째를 맡고 있는 청와대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여전히 관람객들 모습 많이 보이는데 주말에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예상된다고요? 네, 주말인 내일은 낮더위가 누그러지고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이곳 청와대는 개방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벌써 도심 공원 같은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1도, 대전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 21도, 대전 22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며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24도, 광주 2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서쪽 지역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되도록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성비위 문제로 제명된 민주당 박완주 의원. 그런데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의 면직을 시도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네, 새 정부 대통령실 인선 관련한 잡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발생한 여러 변수들 잠시 뒤 전국 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